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와 새로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키우기 시작한 진돗개의 이름이죠. 청와대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대통령이 밀었던 바로 그 개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밝혀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 인사 개입에 심지어 진돗개 장명까지. 참으로 꼼꼼한 최순실의 허술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2차 변론 기일이죠. 우리는 법정에서 오늘도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 볼까요? 엄마는 재구속, 딸은 압송. 최순실 정유라 모녀 속보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딸 정유라. 예. 특검이 이르면 오늘 범죄 인도 요청서를 보냅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서요? 예, 강제 송환을 하기 위한 이 절차에 들어간 거죠. 예. 덴마크 정부는 이달 말 이 압송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유라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서 3심 재판까지 가면 송환은 이달은 물 건너갑니다. 특히 정유라 변호인이 이 국선 변호인이 아닌 유명 로펌의 유능한 법률가라서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국선 변호인 선호했다라고 사실 인터뷰에서 선임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네. 엄마 최순실은 재구속된다, 이건 뭐죠? 특검이 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서 조사받아라 하는데 불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이 특검이 강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뇌물 혐의로 새로 수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이미 돼 있는데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치소에 있어도 현재는 불구속 피의자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첫 재판이 열리지요? 네, 재판 개령 선언 전까지 재판정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예. 일반에게도요. 안종범과 그 정호성, 이 처음으로 함께 재판장에 나타나는 모습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이 다 공개가 되는군요, 재판정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뭡니까? 못된 버릇입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이재만 안봉근 이야기인데요. 오늘 10시 탄핵 심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죠. 예. 첫 증인 신문이라서 사실상 오늘이 첫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만 안봉근, 이 증인 채택이 됐지만 출석 요구서를 피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우병우처럼요. 그래요. 출석 요구서 받기 전에는 이 강제 소환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우병우처럼요. 예. 탄핵 심판 시간 벌기 위해서 대통령 측과 모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못된 버릇이 다른 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다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겐 이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돼서 아마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출석 안 하는 겁니까? 예, 여전히 대리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 출석 안 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출석 요구 못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18. 아침부터 어감이 썩 좋지가 않은데 무슨 얘기예요? 첫 18은 선거 연령 이야기입니다. 18세로 한 살 낮춰질 가능성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야권은 찬성을 했죠. 예.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보수신당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맞아요. 다만 보수 진영이 반대라서 막판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분위기로는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올해 대선부터 고3 수험생도 투표가 가능해지죠. 이번 대선부터요? 그렇습니다. 63만 명이나 되거든요. 예. 전체 유권자의 1.5%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다자 구도라서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18은 무슨 의미입니까? 2018년에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하자.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꺼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선 전에 개헌하자
이 다른 대권 후보들로부터 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꺼낸 이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개헌 저지 보고서가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화용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개헌 공론화는 시작이 된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제 세력이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가 구축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치명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 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정계 은퇴 요구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해야 할 이치에 맞습니다. 예, 대선이 바싹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권에 가려져서 조용하다 싶었던 야권이 다시 시끌시끌 꿈틀꿈틀거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개헌에 대한 문건 하나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한 가운데 민주당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합류할 거다. 의원 한 10여 명을 이끌고 합류할 거다. 이런 설도 나옵니다. 결국은 대선 전까지 친문, 친박만 빼고 그러니까 민주당, 새누리당만 빼고 나머지가 다 모일 거라는 빅텐트론까지 나오고 있죠. 자, 정계 개편의 한 축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입장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어요.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율이 사실은 조금 하락세인 국면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당히 막중한 임무 맡으셨어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챙겨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고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가 대개혁을 해서 이번 1월,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좀 많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 재벌, 언론, 정치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 개혁 보수 신당이 생겨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4당으로 전락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4당이 뭔가 캐스팅 보트 역할 또 리딩 파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단일 후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꿈인데 목표인데 아직 좀 지지율이 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또 반등시켜야 될, 회복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과 친문을 제외하고 커다란 플랫폼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큰 판의 경선을 벌여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친박과 친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당과 정체성이 비슷한 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분열되지 않고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국민적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낸다면 저희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판의 경선인 거죠. 경선이. 그러죠. 그렇죠. 제가 뭐 시간도 없는데 돌아갈 것 없이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 솔직한 분이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은 아니시더라도 당 차원에서 아직 제가 직접 들은 것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확인해봐야 알겠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체성이 비슷한 후보들이 좀 우리 당 밑으로 다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10여 명이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들으셨으니까 원내대표로서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얘기야 확인은 해보셨을 텐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확인해보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한다. 희망만 하는 겁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뭐 비문은 제가 사선 의원입니다만은 3선을 같이 해왔던 동지들이 많이 거기에 있고 요즘도 뭐 자주 335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당만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개헌 저지 보고서가 민주정책연구에서 밝혀지면서 이분들이 좀 참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분이 한 10여 명 됩니까 그러면? 10여 명이 되는지 뭐 한 30명 되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보다는 훨씬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 탈당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숫자는 30-40명 정도 된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30-40명. 그 가운데 지금 탈당설이 10여 명 나온 것이다. 이 말씀. 1월 말까지 통합 작업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1월 말까지 통합 작업을 한다는 것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옵니까?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 국민의당이 우선 지지율 회복도 필요하고 모든 그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주고 그분들에게 거침이 없어야 들어오시죠. 거침이 그 문제를 오신다. 들어와서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설선에서. 예를 들면 경선 룰을 당에 있는 누군가에게 유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 그렇죠. 그것만 되면 정운찬 전 총리 오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나랑 제일 맞는다, 방향에서 맞는다는 국민의당이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이번에 1월 1일 날 팽목항을 갔는데 팽목항 유가족, 그 미수습자 유가족께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을 훨씬 더 믿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될 것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하게 되면 새누리당도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좀 특별법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당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렇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게 많으시겠지만 여하튼 정운찬, 손학규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뭐 희망사항 텐트를 어디까지 쳐야 한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민주당, 새누리당 빼고 비박도 포함입니까? 반기문도 포함이고? 반기문 총장은 일단 귀국해 봐야 알겠고요. 또 본인의 또 생각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오시게 되면 또 활발한 본인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체성을 비롯해서. 그렇겠죠. 저는 뭐 반기문 총리도 어떤 정체성만 저희들하고 같다면 전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한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러면 비박계는요? 지금 뭐 개혁보수신당 지금 뭐 이런 개혁보수신당은 일단 주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다 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정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뭐 그 가칭 신당 이름이 개혁보수이기 때문에 정체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꼭 버려야 될 카드는 아니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지금 부적절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1월 달에 2월 달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많이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혁보수 신당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개혁 입법에 많은 찬성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을 가결했을 때 야당 숫자만은 172명밖에 안 돼가지고 새누리당에 28명이 없이는 탄핵이 가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왔던 게 비박이다. 함께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뜻을. 새누리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영남의 일부분도 저는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생각은 좀 많이 다르세요, 주승용 원내대표랑. 그래서 저는 뭐 안 된다라고 여기서 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도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안 한다.
거기에는 그럼 비박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역민들의 민심, 정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비박신당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직전에 예.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목표 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대로의 민심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영남에서는 영남대로 비박신당에 대한 민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은 같이 함께할 수 없더라도 예. 그렇다고 탄핵 때 예와 같이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는 또 그렇게는 못한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네네. 비박도 되고 반기문한테도 문 열어놓는 상황에서 친문은 안 되냐? 이 얘기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결국에는 야당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 당대표 시절에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 야당이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원인의 제공자고 분당의 책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최고위원을 있으면서도 이 친문 패권주의 예. 청산해야 된다. 이번 개헌 처지 보고서도 친문에게만 친전으로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 보고서. 아직도 이렇게 패권주의가 이렇게 만연돼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정권 교체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권주의는 정치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리고 호남에 오셔서 지난 4.13 총선에 예. 호남에 오셔서 총선 직전에 예.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호남민들 앞에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것이 선거를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것은 호남민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우롱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연대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생각지도 않고 있고. 네, 통합 자체를 거론한 자체가 문재인 대표 본인이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셔서 설사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친문하고는 손 못 잡는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못한 정권 교체가 그 정도로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통합은 없고 또 문재인 대표하고의 어떤 그런 친문 패권주의가 만연해 있는 정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는요. 지금 국민의당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하셔라. 해마다 동지가 다르면 어떡하느냐. 떴다방 정치하지 마시라. 끝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선 후보들끼리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좀 그건 A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 그리고 본인도 다 장단점이 있고 과거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명회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한명회?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안희정 지사를 보면 한명회가 생각난다? 예, 우리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하신 것인데요. 문재인 대표 안희정과의 관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한명회가 되어서 왕종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또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하셨던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지요. 주승용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오늘 김성환 씨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장한대 박창한 교수가 우정 출연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오늘 행간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새누리당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전쟁터보다 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친박 맏형이죠. 이 서청원 의원이 극좌파, 폭군, 거짓말 성직자
심지어 김정은에까지 비유하면서 예. 뭐 미락설 또 위장 탈당계 뭐 이런 얘기까지 폭로를 해서 그랬어요. 정치권이 경악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누리당 목장의 혈투 얘기했거든요. 네, 2탄입니다. 2탄이에요. 더 심해졌어요. 진흙탕 싸움도 이런 진흙탕 싸움이 없습니다. 네, 일단 임명진 위원장이 6일까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당해라. 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누리당이 어떤 모양이 될지 일단 1차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에 이제 정치권이 아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칼을 든 전쟁이나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이해가 나오는 이 전쟁.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영화 친구의 명대사가 여기 네. 왜 나옵니까? 사실 조폭 친구들 사이에 이 선열낭자한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청원, 임명진 이 두 분은 절친 사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친이에요. 서청원 의원이 손잡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말로 주고받는데 영화보다 더 선열낭자한 어제 상황이었는데요. 예, 예. 어저께 꺼낸 말을 보면은요. 국회의장 미략, 여기에 위장 탈당계, 이거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도덕성, 개혁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국회의장 미략이라는 건 뭐예요? 탈당하면 예. 나중에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밀어주겠다. 이 라고 얘기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한테 약속하더라. 네, 그리고 또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 친박계에게 일단 탈당계 내라. 그러면은 걸러서 대부분 살려주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걸 다 서청원 의원이 폭로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자 임명진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아니 국회의장을 지금 몇 선이나 지냈는데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뿐이다. 이랬어요. 서청원 의원이 또 극접파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난 절대 못 나간다. 임명진 위원장 네가 더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서로 악성 종양이래요. 네. 임명진 위원장도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경실령 제명됐죠. 여기다 사실상 목사직까지 내놓을 각오로 새누리당에 갔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친구들끼리 절친 사이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비콘 강을 지금 이미 건넌 상황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서로 그러니 네가 가라 하와이가 되는 상황. 네. 두 번째인가 뭡니까? 확률은 제로다입니다. 어떤 확률이 제로입니까? 일단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갈 확률 이게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라고 보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임명진 위원장 이 거짓말쟁이 네가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고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의 플랜을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뭐 반기문이 아니라 예. 뭐 새로운 카드로서 새누리당이 나가겠다 이런 뭐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허.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청원, 임명진 이 두 분 사이에 예. 이제 극적인 합의는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서청원 의원 나갈 확률이 제로인 거고요. 예.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이제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죠. 근데 임명진 위원장이 나가게 되면 예. 새누리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집권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죠. 당이 점점 소멸해 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역당으로 속된 말로 쪼그라들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생존을 위해서 중도 친박들이 나가려는 임명진 위원장을 붙잡을 게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도 나갈 확률이 사실상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행간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더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입니다. 지금보다 더. 네. 악성 종양이라고 서로를 얘기하는 이 상황보다 더 추악한 모습. 네. 벌써 사실 이 폭로전 뭐 치를 떨 정도로 좀 추악한 모습인데 네. 복당 후에 국회의장 뭐 보장하겠다. 또 친박 의원들한테 일단 탈당계 내라. 네. 나경원 의원 친박 당신 나가면 나경원 의원이 보수개혁 신당 여기에 이제 의원들 빼내서 뭐 20석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뭐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설설설 하루 종일 대단했어요. 네, 임명진 위원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인을 했지만 예. 근데 이게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죠. 이 울산 중구 소속의 이 정가균 의원. 어제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뭐 탈당하겠다 그랬는데 예. 이게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출신입니다. 맞아요. 근데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탈당하겠다 이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왜 갑자기 저분이? 네, 이렇게? 이게 지역구 식구들한테요. 이 울산 중구 지역구 식구들한테 새누리당에 전원 잔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아, 잠깐만요. 본인은 나가는데 그렇죠. 다른 지역구 식구들한테는 다 남아라. 꼼짝도 말고 여기 당원으로 있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또 예. 언론에서는 예. 정가변 의원이 사실 탈당하면서 이게 친박 실세들의 탈당 압력용 아니냐 그랬었거든요. 신호탄 아니냐 그랬는데. 네. 그게 바로 위장 탈당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 하나가 있는데 이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임명진 위원장을 밀어주면 이 전국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키를 쥐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전국위원회에서 앞으로 몸싸움 또 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핵분열 거다. 불당 사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새누리당. 추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날 우리가 분석해봤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자 또 반기문 전 총장의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죠. 오준 전 유엔 대사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늘 국제 통화하다가 드디어 국내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완전히 접으시고 이제 서울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연인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았던 직장을 떠나는데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저는 한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외교관 이외에는 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 전문가 또 국제 정치 어떤 베테랑으로서 국내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오늘 인터뷰도 그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 다시 말해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채비를 우리는 맞춰간다.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럴 리 없다.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캠페인 때부터 그런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약간 모호하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능력을 저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분명히 밝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는 북한의 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란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인사도 없고요.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크게 예상도 못했고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말입니다.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미국에 한 달 전까지 있다 왔는데 미국 내에도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측 캠프와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협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도 소수였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도 트럼프를 잘 몰라요. 이 인연이 닿은 인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미국 내에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늦은 시점인데 우리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나서서 외교를 할지조차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 결국은 이 상황 수습하고 우리 사회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 주자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그동안은 많이 우리나라가 성장해왔잖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안정과 통합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정과 통합. 네. 이 반기문 전 총장도 좀 전에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통합. 예. 예.
포괄적인 리더십 필요하다.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 1월 12일에 귀국한다는 입장 어제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분 곁에서 오래 함께 일하셨던 분이니까 여쭙습니다만 네. 일단 반기문 총장이 대권 의지가 강한 건 맞나요? 반 총장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뭘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검증이 시작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이야 이런저런 언론 검증 쭉 받으면서 자리 잡은 분들이지만 반기문 총장은 한 번도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의 검증, 혹독한 검증 거친 적이 없어서요. 검증 들어가면 지지율 쭉 빠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비리라든지 과거에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면 제가 아는 반기문 총장은 그런 뭐 비리나 그런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일 이런 걸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박연차 리스트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귀국 전부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 예. 별 근거가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닌 것 같고요. 반 총장이 어떤 정책과 정강을 내놓느냐, 또 어떤 구상이 있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따라서 검증이 되겠죠. 유승민 의원이 며칠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외교관이어서 과연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뭔지, 현재 어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를 반 총장이 과연 알까? 그 해법을 모를 거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를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10년 경험이 이제 국내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 총장이 유엔에서 일하실 때, 사무총장으로 일하실 때도 국내 신문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이러셨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엔에게도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사실은 대북 문제도 못 푸셨거든요. 북한도 한번 못 가셨거든요. 이런 건 사무총장으로도 그걸 못 풀었는데 대통령으로 풀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데 반기문 총장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반 총장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가지고 더 대북 문제 더 잘 풀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직접 다룰 수 있겠죠. 문제를. 그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보관 같은 거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 그런 북한 문제라는 게 이제 복합적인데요. 핵 문제도 있고 뭐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통일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한 반 총장의 그 시각이 있고 또 입장과 정책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픈 질문인데.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 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이분 돌아가셨을 때 반 총장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일종의 거리두기를 쭉 해온 거 아니냐. 이건 일종의 배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국내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야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반 총장에게 들은 기억으로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바로 했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유엔 대표부에 차려진 빈소에 바로 갔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안 왔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른 일을 다 제치고 한국에 올 수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사실은 국내 일정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해 오실 일이 뭐 안동 하회마을도 가고 이렇게 고향도 가고 그때 왜 봉하마을에 그럼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가? 이것도 아니요, 봉하마을에 갔죠. 그 돌아가신 바로 그때는 못 갔죠. 예. 그 다음 방문
돌아가신 봉화마을에 갔죠. 한 번 가셨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녀오셨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비공식으로 몰래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왜 알리지 않고 몰래 다녀오셨을까요? 제가 들은 걸로는요. 예. 그때 우리가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를 했는데 예.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말하자면 공식 일정은 따로 있고 그 조문은 일종의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뭐 봉화마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 가족들께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 찾아간 거를 비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란 말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바로 봉화마을 측에서 그 공개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놓친 거군요, 기자들이. 뒤늦게야 그게 나온 거군요. 네, 그때는 뭐 뉴스거리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기문 총장? 그렇죠. 그게 무슨 배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인데 반 총장이 평소에 그런 예우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친한 모습을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제 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일부러 거리 두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더 비춰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총장은 그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누구든 간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연락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권양숙 여사라든지 대통령의 가족들 과거 분들에게 매년 1월 1일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양숙 여사에게 매년 새해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를 챙겼다. 다만 이거를 소문내지 않으셨을 뿐이군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소문낼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도 서운함 없으세요? 반 총장에 대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 유엔 오준 전 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시면 어디로 합류하실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가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예단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 때 반 총장처럼 오랫동안 세계적인 기구에서 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 선택지가 넓어지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전 대사, 오준 대사 오늘 만나봤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오준 대사님? 저는 이제 새 학기서부터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려고 하고요. 주전부터 또 시민사회에서 NGO 같은 그런 일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집중할까 생각합니다. 귀중한 역할들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준 유엔 전 대사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최근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임상시험이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하는데요. 위험수당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여기에 노인들이 몰린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대체 그 실상이 어떤지 오늘 한번 짚어보죠. 먼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노인 한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르신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세. 75세 되셨어요. 예. 그 대형 병원에서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건 언제입니까? 횟수로 3년 전에 예. 제가 그 뇌경색으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20만 원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혼자밖에 저 혼자 하니까 그 사정의 이야기를 했더니 보호자의 입회하에 손잡고 자꾸 나가라고.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런가 봐요. 그 의사는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신 거예요? 최소한 3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 입원해 있으라고 하는데 예. 입원비가 감당이 안 돼. 혼자 사는 처지에 감당이 안 돼서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틀 있다 나왔어요. 이틀 있다가. 아이고. 그럼 나와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네요.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힘들었지. 기다시피 긴 거요. 기어다니죠. 누워있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어가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른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게 되셨어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그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종합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몇 달 며칠 날 재활의학교 3층을 오라.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아니 잘 몸도 편치 않으신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뭐가 좀 넉넉하게 보수를 준다고 하든가요? 10만 원, 2만 원 하루에 2시간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 2시간 미만으로 줄 테니까 하셔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셨더니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시키든가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의사가 불러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엄지, 검지, 뭐 둘째, 넷째, 셋째, 다섯째 붙여라 하면 계속 이제 그거를 한 2시간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계속 피곤한지 안 한지 그걸 묻더라고요. 굳이 가서 안 해도 되실 일이었는데 10만 원 그렇게 가서 실험하고 오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70대 중반의 영감님들한테는 손 벌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대충 나름대로 보탬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주변에 혹시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병원에 혹은 뭐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런 아르바이트? 지하철 타보면 임상시험 나름대로 포스터 같은 게 붙어있는 걸 본 적은 있어요. 혹시 주변의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 정도 돈 주는 아르바이트가 어딨나 이런 얘기들도 나누세요? 그 돈 받아가지고 영화에 섰다는 사람도 있고 좀 있으면 죽을 몸인데 뭐 가볼만 하지 뭐 어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례지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사세요. 그러면 자녀는 아예 안 두셨고요. 둘은 있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에 얘가 헤어졌어요.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떤 직업이 있으세요?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할아버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연명하고 그래요. 거기다 약값도 많이 드시고 지금 몸 여기저기 성한 데도 없고. 그렇죠. 주변에 우리 어르신 같은 이런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뭐 주변에 많이 계세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차라리 뭐 하직을 하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세상을 뜨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네. 아이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뭐 시험을 하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나름대로의 뭐 처리라든지 해주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임상실험 같은 거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보상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돈은 이제 자식한테 가겠지만 죽어서도 나간 나름대로는 자식들을 생각하는가 봐요. 아이고, 참 마음이 뭉클하네요.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어려운데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예,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75세 어르신 한 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꽃동네 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할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임상실험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덜어는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러니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임상실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년층의 참여가 진짜 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뭐 그런 경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노인들의 무분별한 참가 막기 위해서는 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의 윤리적 조건이라는 것이 자발적 동의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제공 거기에다가 이제 적절한 보상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자발적이라거나 뭐 정보 제공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보상이 아주 없으면 이게 착취가 되는 거고요. 보상이 많으면 이게 이제 자발성과 자율성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뭐 헌혈이 아니고 매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처럼요. 그런데 바로 이제 지금 이런 그 높은 보상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이제 결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명에 또 지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교수님. 차라리 임상실험하다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에게 보상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까지 계신데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나도 살기 힘들고 자식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임상시험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노인 빈곤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우리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하는 자괴감을 우리 스스로가 떨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이미 노인 빈곤의 심각성은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로 얘기되고 있고요. 전체 노인 인구의 몇 %나 빈곤층에 들어갑니까? 수치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5천만 인구 중에 500만째 사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하다라고 정의하는데요. 노인 인구 중에 작년 OECD 발표에 의하면 49.6%. 그러니까 뭐 반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이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매년 OECD 발표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그 1위고 이 수치가 그리고 이 수치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거죠. 뭐 가장 그 낮은 네덜란드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프랑스 3.8%. 그 OECD 평균이 12%니까. 그러면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층이란 얘기잖아요. 48.1%가 빈곤이면. 그런 거죠. 야, 만약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 이대로 둔다면 이게 어떤 부작용까지 우려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이 특히 노년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아니면은 가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기여했던 이런 분들이 그 노후에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불행이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는데 그 고령화 속에서도 노인의 빈곤화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뭐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데 빈곤한 고령화라고 하는 이 그 시그널이 뭐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은 미래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더불어서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긴장, 특히 뭐 노인 자살률이 또 1위라고 하는 거, 노인 범죄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서 통계를 보니까 뭐 10년 사이에 노인 범죄의 비중이 3배나 증가했다 이런 거고요. 또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단체에 소속되셔가지고 이념적 선전도구라든지 대중 동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데서 비정상적인 만족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왜 뭐 어버이 연합에 가는 노인들이 동원됐다, 돈을 받고 동원이 됐다 이런 걸로 떠들썩했던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도 빈곤에 쫓겨서 그렇게까지 가는 그 부작용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뭐 결국은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품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이제 다른 세대들이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뭔가, 사회적인 갈등,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이 노인 문제. 김재명 청취자님은 노인들에게 지원해야 할 국민연금을 지금 보세요. 자기들 쌈짓돈인 양 대기업에 지원하고 이런 거 끝까지 밝혀내서 제대로 쓸 때 써야 된다 이런 지적들 해주셨어요. 네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르신들의 지금 모습이 곧 우리에게 또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였습니다. 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벽에 붙은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내 돈 챙겨? 부자 되세? 가까운 마트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리죠. 1992년 1월 8일에 시작됐으니까 무려 25년 동안 열린 겁니다. 폭설이 내리든 태양이 내리쬐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기 집회 25년간의 수요일 함께 나가보시죠. 2017년 첫 수요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시는 묘하다. 수요시는 묘하다. 수요시는 묘하다. 축하와 격려와 희망과 슬픔과 분노, 안타까움 이것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거리라 그럴까요? 수요시 25주년은 바로 그런 시간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속상하지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나야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놓을 텐데 이렇게 추운데도 같이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비정상으로 가는 이 세상에 우리 풍물패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여기 터벅길 한번 해보세요. 열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도 25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 생겼었으니까. 늘 마음속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 수요 집회 이 할머님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고통 속에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것 같고 한국 정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25년입니다. 25년간 이 연세 많은 할머님들이 눈물을 쏟고 매주 분노를 토해내고 이러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또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새해에는 일본 사과도 제대로 받고 오욕의 역사도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25년간의 수요일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대선이 12월이다 생각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커지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또 신년 여론사가 최근에 많이 계속 있었죠. 있었고 오늘 저희가 의뢰한 조사들도 하나하나가 뜨겁습니다. 우선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갑자기 빅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은 만 19세인데 18세, 17세 이 정도로 낮추자. 이게 만약 낮춰지면 바로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법 개정이 되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CBS 의뢰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해봤죠. 네,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예. 또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는 16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세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예.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나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의견이 46%로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이 48.1%로 나타나서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오차 범위가 얼마인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지금 격차가 2.1%포인트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46%가 선거 연령 하향 찬성, 네. 48.1%가 반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던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디가 지지하고 어디가 뭐 안을 냈고 이런 거 다 빼고 질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OECD 뭐 회원국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반대 의견이 2.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연령별로 한번 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심의 대상 연령별 찬반 의견인데 60대 이상과 50대에서는 하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나머지 20, 30, 40대는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20대에서 그 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48.9%가 찬성, 예. 40.9%가 반대. 그래서 대략 뭐 10% 미만의 격차가 나타났었는데 왜 그럴까? 20대의 40.9%가 반대예요? 저희가 작년 9월에 모병제 관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20대가 예. 징병제 유지 의견이 모병제보다는 높긴 했습니다만 격차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어렵게 얻은 우월적 지위에 대한 그런 차별 심리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20대를 네. 부터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를 10대로 내리자고 하는 거니까 20대들은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 이제 선거 참여를 하게 되면 교육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특히 이제 5, 60대 어르신들이 이런 응답을 한 거 보면 애들이 뭘 알아 또 이런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중한 자료였고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조사 기호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RDD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의 비율이었고 응답률은 총 통화 4,053명 중에 504명 최종 응답에서 12.4%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리얼미터는 1위 반기문, 2위 문재인, 3위 이재명이었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5.5%포인트 오른 28.5%로 1위로 나타났고요. 1위 자리 다시 탈환. 반기문 전 총장이 3.1%포인트 하락한 20.4%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10.2%로 1%포인트 빠진 수치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빠졌고요. 그 뒤로는 안희정, 박원순 이런 순이군요. 네. 문재인 28.5, 반기문 20.4, 이재명 10.2, 안철수 6.7, 안희정 5.8, 박원순 4.7. 보면은 문재인, 반기문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신년 여론조사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맞아요. 뭐 일부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또 어떤 조사는 굉장히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반기문 저 총장은 언제 귀국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떨어졌다는 거. 요거는 네, 여전히 23만 달러 금품 수 의혹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네, 이제 귀국하면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정적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좀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안철수, 안희정인데 안철수 6.7, 안희정 5.8.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빠지고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보다 오르면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많이 빠진 게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데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재명 시장이고요. 뭐 오차 범위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반기문이 3위, 그다음에 안희정 4위, 5위가 박원순 시장. 잠깐만요. 지금 6위가 안철수 호남 얘기하신 거예요? 호남에서 지지율입니다. 호남만 떼서 순서를 정했는데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 누구라고요?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안희정, 박원순 다음이 안철수로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상황이 측근의 원내대표 경선 패배 이후에 호남 중진들과의 갈등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언론 보도량도 많이 늘어났죠. 보도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각세우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하고 각세우고 이러면서 보도량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4.2에서 5.8, 1.6%포인트 오르긴 한 겁니다만 그래도 5.8%, 5%를 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거의 1%포인트 안쪽으로 지금 붙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 살펴봤고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궁금해져요.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7%포인트 오른 38.4%였고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이 0.3%포인트 빠진 13.1%. 개혁보수신당이 4.4%포인트 빠진 12.9%. 국민의당이 11%로 0.6%포인트 빠진 수치였고요. 정의당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 38.4, 새누리당 13.1, 개혁보수신당 12.9, 국민의당 11, 정의당 4.7. 네.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 이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개혁보수신당하고 새누리당이 2위하고 3위였거든요. 이번에 자리 바꿨네요. 거의 뭐 지금 동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3.1대 12.9.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마찬가지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보수신당 지지율이 뭐 대체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나 아니면 탈당이 추가적으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좀 약화된 건데요. 근데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을 따로 띄어서 보면 TK만 보면 거기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이 21.3%, 새누리당이 16.5%, 한 5%포인트가량 보수신당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TK에서는. 지난주에는 새누리당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행간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그 낮은 수치를 새누리당이 기록했습니다. TK에서는. 그럼 영남권 전체 지지율로 봤을 때 역시 새누리, 개혁보수신당 이런 순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 부산 경남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만 보면 영남 전체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가보죠. 아까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 놀라웠는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5%를 기록해서 38.6%를 기록한 민주당보다는 13.6%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은 호남에서는 4.8%로 약세였고요. 새누리당도 5.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앱, 유무선 RDD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전체 1,520명 응답을 했고요. 응답률은 21.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보니까 은퇴한 선비님은 선거 연령 낮추는데 전 찬성합니다만 대신 중고교 교육 과정에서 정치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임경선님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뭘 알고 투표합니까? 저는 40 넘어도 모르겠는데요. 이러셨어요. 아니 이거 다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 넘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하나의 의견이 소중한 거니까요. 선거 연령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가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이택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노인들이 임상시험에 알바로 전락했다는 요 이야기 들으시고 최지영님은 최순실 뉴스 때문에 너무 묻히는 게 많습니다. 저 25년 아니 평생 고통받고 계시는 뭐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 또 임상시험 노인분들 얘기, 이런 것들 CBS의 뉴스쇼에서 꼭 관심 가져주세요. 최순실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곳곳의 얘기도 꼭 좀 담아달라. 아주 좋은 지적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정우 님도 들을 때마다 슬픈 얘기지만 늘 해결책이 없네요 하셨고요. 인생 끝자락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보내야 하는 세상이라니 100세 인생이면 뭐합니까? 8672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많이들 울적하셨던 모양이에요. 오준 대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0886 이은노님 등 다수분들이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은 대통령 안 나오고 그냥 이대로 계시는 게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는 길 아닌가? 왜 대권 욕심을 또 내시는가? 욕심이란 게 끝이 없죠. 예. 이런 문자 어쨌든 주셨어요. 최영선님은 유엔 총장으로서의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검증을 받아야 될 거다. 이런 문자들 주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소명이란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시점 아니냐. 9528 공윤기 이경선님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12일 날 귀국하면 뭔가 얘기가 있긴 있겠지요. 권영철 님 기자 어서 오세요. 무슨 얘기가 있긴 있을 텐데 예. 명색이 세 개의 대통령을 했는데 예. 한반도의 대통령을 꼭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예롭게 남는 게 나을 텐데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에게는 하나 더 얻는 거지만 만약 안 되면 지금까지 쌓았던 영예도 좀 잃는 거 아닌가 이런 문자. 결국 그게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검증 다 받아야 되고. 사실 그냥 남으면은 이 동북아의 복잡한 중재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요. 네, 좀 아쉽다. 권영철 선임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네. 개인 의견 자유니까. 여러분도 의견 주시고요. 오늘 Y뉴스에서 뭐 들여다볼까요? 지금 정호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정호성 녹취록이라 하면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었던 대화를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이게 국회 법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왜 정호성 녹취록 열람도 못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자는데 안 보여줘요? 자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난달 30일,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 국회 소추위원들, 법사위원들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탄핵소추위원이라면 이 탄핵 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녹취록 보자는데 녹취록 공개가 아직 일주일이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 이거 빼내가지고 보도도 하던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요. 어쨌건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고 국회 소추위원들이 검사고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직접 소추위원들은 못 보고 소추위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은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이상한 구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건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2,000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냈고요. 이게 이제 저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추위원인데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내일부터 볼 사람은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도 연락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권성동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상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소추위원들이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은
법사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못 받고. 지침이 없어서 그날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뭐 관리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못 받다 그러고. 예.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였잖아요. 휴무여서 못 받고. 1월 2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보좌진들이 전원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은 1차 공개 변론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에 주로 있었고.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소추위원 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람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헌재 2차 변론기일 때문에 헌재에 있어야 되니까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탄핵소추위원들은 국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원 휴가여서 보좌진이 전원 휴가여서 못 보고 뭐 1일이어서 못 보고 2일이어서 못 보고 이거 뭡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라고 해요? 이게 사실 권성동 위원장은 뭐 자신은 못 보게 한 적은 없고 와서 보라고 했다. 예. 그런데 자료가 책처럼 된 게 아니고 낱장으로 정리가 안 됐고 목록 정리도 안 돼 있는데다가 방대해서 보지 못한다. 안 보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는 게 편할 거라는. 그리고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못 보게 했다고 핑계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본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소추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억지로 기록을 보자고 우겼으면 못 볼 건 아니었지만 예.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기록을 보면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열람은 하되 메모조차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32,000쪽인데 예. 메모도 못하고 열람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걸 보겠습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에이.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정호성 녹취록에 얼마나 민감한 게 들어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소추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무슨 뭐 지침이 내려오고 언제부터 봐라 어떻게 봐라.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29일이죠.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2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기 안에 12개의 파일, 28분 분량의 녹음이 박 대통령과 정호성,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녹취록을 본 법조인은 녹음 파일 자체가 2013년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고 뇌물죄 등 공소 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예. 최순실이 지시하고 박 대통령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이미 뭐 JTBC나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최 씨가 총리 회담에도 관여한 것으로, 총리 담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있고, 그렇죠.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하고. 깍듯하게 부르는 거고. 이런 내용이라면 빨리빨리 보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개해서 이게 지금 탄핵당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형사사건의 기록으로 봐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녹취록만 공개할 게 아니고 녹음 파일, 육성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이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의 수사팀,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법률 대리인 등 수십 명이 이미 정호성 녹취록을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도 봤고요. 국회 측 변호사와 대통령 측 변호사 수십 명은 이미 봤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소추위원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청취자 최호중님 지금 장난칩니까? 왜 이럽니까 하셨고 정소연님도 안 보는 게 편하다고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변영심님도 아직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릅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문자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녹취록과 안종범 업무수첩 같은 핵심 물증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익상 목적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 기자는 혹시 조금이라도 보셨어요? 그 녹취록? 직접 보지는 못했고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녹음 파일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접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이 육성으로 들어볼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국회의원들도 못 보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은 공개될 거고 녹음 파일도 아마 공개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얘기대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정말 어떻게 국정이 운영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취합을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내일 발표해드리도록 하죠.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라스베가스에서는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열립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정말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도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니 씁쓸해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우리 다시 여기 모이죠. 고맙습니다.